올해 주요 기술과 산업 트렌드 진단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느낀 것은 GPT가 선을 보인 이후로 AI가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고 충격을 준 지도 벌써 이제 3,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이 액정 모니터 뒤에서 우리한테 조언하고 정보를 줬다면, 이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액정을 찍고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가장 대표적이겠는데요. 이게 진짜 피지컬하게 형태를 갖추고 우리에게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다. 표현하자면 그동안은 가능성을 계속 타진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AI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AI의 실체화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매년 트렌드를 추적하다 보니까 실험실 같은 느낌이 좀 짙었었는데,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누가 더 이 AI의 쓸모를 찾아냈는가? 우리 AI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생활에 이 정도까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약간 입증 경쟁의 장이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미디어데이 이틀 동안 굉장히 여러 회사의 오프닝과 언베일 행사를 봤는데, LG전자 쪽 행사가 가장 인상적이고 그 관객들의 호응도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준비하실 때 LG 측에서 뭐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주안점을 줬달까 강조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네, 클로이드라는 이제 로봇을 등단시켰는데요. 사실 그 컨퍼런스 무대에 로봇이 올라간다라는 게 엄청난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거든요. 예, 무대에서의 통신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던 것은 저희가 이제는 등단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교수님 이거 한번 해주시죠. 네. 클로이드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사실 이 한 컷이 엄청난 거죠. 저희는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ffectionate Intelligence다라고 해서 공감지능이라고 2년 전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간과 어떻게 하면 교감하고 공감하고 결국은 기술이 인간을 보조하는 AI여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게 사실 이거 하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천지창조의 손가락 이렇게 하는 네네. 이거에 거의 버금가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클로이드가 되게 그 현명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중국 회사를 비롯해서 다른 휴머노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족 보행을 하고 덤블링을 하고 그런 기술적 성취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클로이드는 사실 집에서 써야 되는 도구이거든요. 집에서 이족 보행을 하는 휴머노이드가 나를 도와준다고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드럽게 움직이고 대신 손을 훨씬 정교하게 해서 빨래를 갠다든지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러니까 LG전자가 추구하는 기능성은 보행의 그 완벽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람하고 훨씬 친근할 수 있는, 클로이드는 등장할 때 이렇게 바퀴로 굴러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배려가 세심했다. 제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클로이드에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러면 이제 LG에서 좀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면, LG뿐만이 아니라 약간 중요한 동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피지컬 AI가 작년에는 약간 모빌리티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올해는 약간 매니플레이션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모빌리티에서 매니플레이션으로 넘어오는 데에 저희도 그것을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쓸모있게 갈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랑 협력적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매니플레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정교하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짚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이 타스크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이동은 하기만 하면 되지 기술을 위한 기술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인간과 어떻게 같이 녹아들어 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 행사에 갔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들이 굉장히 이제 주인공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현대차는 모빌리티 회사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보여준 아틀라스들이 단지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생산, 물류,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기능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죠. 그 모습에서 어떤 산업 간의 융화, 빅블러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되게 크게 느낀 게, 어떤 회사도
이번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단어가 our partner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 행사에서 디마인드에서 나왔고요. LG 행사에서도 파트너들이 쫙 소개하는. 네, 되게 많습니다. 삼성에서도 보험회사나 뭐 이렇게 제정회사까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소니하고 혼다는 같이 아예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AI를 잘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뭐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종산업관의 손을 잡아서 새로운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도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요. 걔네들이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심천을 갔었거든요. 거기 화창베이라고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여기 출품한 작품들을 비슷한 애들이 뭐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상용화를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게 또 14억 인구라는 시장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산업이 크려면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액센추에이터나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크게 약진을 보이고 있다. 매경에서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대결이 어떻게 이번에 펼쳐질지 하는 게 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구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라는 게 올해 화두다 보니까. 예전에는 피지컬 AI를 잘 구현하는 것에서 지금은 어떤 부품을 썼느냐, 왜냐하면 이 팔은 어떻게, 손가락은 어떻게, 그다음에 주행부는 어떻게. 사실 이게 중국이 정말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핵심 부품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공용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기서 이걸 개발하고 저기서 이걸 개발하는데 그게 서로 공유가 돼서는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서로 개발한 것을 공유해서 쓰고 그 부품 경쟁력이 산업화되면서 서로 계속해서 누가 먼저 한 것을 다 가져다 쓰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성능 2차 전지라던가 첨단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누가 더 많이 개발을 했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러고 나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더하고 이러면서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품 경쟁력 쪽으로 피지컬 AI 때문에라도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중국이 그 면에서 좀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경쟁력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제가 위치상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구조 자체가 중국은 이제 국가적으로 기업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서로 공용화해서 쓸 수 있고 그다음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나 한 팀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완전히 체제상으로 저희랑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휴머노이드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심히 개발해오고 먼저 개발한 건 일본입니다. 그 철환 아톰 이후로 일본 사람들의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은 말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옛날에 혼다가 아시모 선보였었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기술 격차를 보면 제가 볼 때 어느 순간 중국이 일본을 초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본도 중간 부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소재도 뭐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셴젠에 가면 어떤 누구라도 어느 스타트업에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부분을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탁하면 그 다음날 목업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생태계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혼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자체로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시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빠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2년 전, 3년 전에는 그게 위협으로 다가온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지컬 AI가 좀 공장,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많이 쓰였었고 물류창고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였다면 이제는 가정의 문턱을 넘었거든요. 이 중국의 생태계를 저희가 위협적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으로 이제 살짝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our
파트너즈 말씀하셨는데 어떤 파트너와 함께 손잡고 빠르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중국도 포함이 된 것이고요. 예, 그걸 이제는 뭐 중국 대 한국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선 절대 안 되고요. 저희는 분명히 중국의 생태계를 활용할 것이고 그걸 활용해서 한국형으로 분명히 더 다른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상용화 되려면 몇 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만한. 모든 산업에서 가정용 산업이 가장 어렵고 가장 최후에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가정의 물건들을 연결시키고 지금 뭐 인터넷 오브 띵스, IoT나 뭐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뭐 2000년대 초반에도 제한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아파트 시세 옛날에 20, 30년 전에도 분양받아 들어가면 조그만 패드 줘가지고 뭘 누르면 테레비가 켜지고 커튼이 닫히고 이런 기능이 구현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거 잘 쓰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가정은 아주 보수적인 영역이고 또 뭐 안전이나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이 문턱을 넘기 되게 어렵고 또 소비자들 측면에서도 되게 보수적이어서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걸 뭐 기계로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항상 그 어떤 산업이 발전할 때 최후의 단계예요. 보통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 써보는 이노베이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차츰차츰 써가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조금씩 개선돼 나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 정도라는 것은 이미 산업이나 다른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쓰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피지컬 AI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빨리 네. 진화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들도 삶의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럼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집 안에 휴머노이드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공간은 아주 사적인 공간인데 가족 구성원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거부감이 있기 마련이고 그거를 전환하는 데에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희는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로봇 청소기 생각해 보시면 로봇 청소기 이제 돌아다니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만 해도 굳이 저거 그냥 우리 이 스틱 청소기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한번 편리함을 보고 나면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그게 없을 때로. 그러니까 이걸 비가역적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를 보면 로봇 청소기 이름을 붙여놓거나 그 다음에 예전에는 로봇 청소기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 어디 가서 스톡되어 있으면 안쓰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꺼내 오시고 아니면 에이 바보 너 이것도 못해? 인격화 하거든요. 얘가 움직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약간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인격성을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하물며 로봇 청소기에도 그러는데 이제는 얼굴 표정도 있고 자연어로 대화까지 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즉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얘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기술에 대한 연구는 당연한 거고요.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클로이드에 아까 이제 이거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표정에 뭐 하트를 넣고 막 찡그리고 이런 거를 넣은 것도 표정이 있으면 사람이 아무래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감정이 실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약간 이런 쪽 연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특히 이제 세대의 문제도 연결이 돼요. 저희만 해도 어릴 때 아날로그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첨단 기기가 나하고 같이 집안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는데 지금 알파 세대라고 그럴까요? 2010년 이후 태어난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이나 AI 기술이 너무 당연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가상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가상 속에 손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가상 세계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CES에서 제가 굉장히 사례를 많이 본 것이 아동용
어린이용 뭐 완구라든지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준다든지 진입의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는 조그맣고 귀여운 로봇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그 강아지나 고양이 알러지 있어서 못 키우는데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서 할 수 없이 기른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가정용 로봇에 선호를 보이고 좋아하고 교감하고, 요즘 어린 아이들은 사회생활도 많이 안 하고 대인 접촉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로봇하고는 잘 교감하면서 또 로봇이 차갑지 않고, 요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로봇들이 어린 친구들의 이런 정서적 교감이나 상호 이해 증진, 대화, 부족했던 사회성들을 키워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 가정은 가장 넘기 어려운 산업의 문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로봇을 선호하고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이 그 허들을 낮추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AI 이용이 확산되면은 좀 인간이 좀 더 소외되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걸 더 역설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기서 기업들이 좀 해법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혁신상 받은 제품 중에 재밌게 봤던 것이 미국의 W1이라고, 얘는 아웃도어 친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놀 수 있는 조그만 무슨 잔디 청소기 같이 생겼는데, 요즘 아이들이 방 안에서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마당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아웃도어에서 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그 일본에서 나온 코코몬가 하는 친구는 보통 요새 로봇들이 말을 하는데요, 얘는 말을 안 해요. 가르릉 소리를 계속 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개나 고양이가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 개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징그럽지 않겠어요? 물론 편한 점도 있겠지만. 대신 얘는 따뜻해서 만지면 만져줄수록 더 온도가 올라가서 애들이 자꾸 이제 터치를 더 해줄 수 있게 하고, 중국의 루카가 하는 로봇은 어휘를 자꾸 늘려주는 그런 학습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My First Device라고, 어린애들이 스마트폰을 풀로 된 기능을 쓰면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고, 또 아주 최소한의 기능만을 쓰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아동들의 AI 친화력을 높여주기 위한 제품들이 아주 대거 선보였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도 이제 둘러보니까 가전 제품에도 다 인공지능이 내재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도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던데, 이런 상황이 우리 산업 지형을 어떻게 또 바꿀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전이 다 AI화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하나가 AI 가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AI 기능이 있는 세탁기, AI 기능이 있는 뭐 오븐, AI 기능이 있는 냉장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약간 기본인 것 같고요. 이제는. 왜냐면 개별 디바이스들 자체가 AI 가전화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발점이고요. 결국 얘네들이 하나하나 이 노드들이라고 하죠. 이 하나하나 집안에서의 노드가 될 수 있는 가전들 자체가 지능화가 되고 나면 이들끼리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봐야 하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아까 서두에 교수님께서 IoT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네트워크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 오브 띵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모든 것의 에이전트화라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IoT가 아니라 에이전트 오브 띵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게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그 띵스들, 사물들이 객체거든요. 그런데 AOT라고 해서 에이전트 오브 띵스라고 바꾸게 되면 이 띵스들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얘네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소통을 하고 지들끼리 알아서 소통을 함으로써 무언가 해결을 해내려고 하고 예측을 해내게 되고, 그러니까 가전들 자체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건 그냥 출발점일 뿐이고, 이들끼리 소통을 하고 힘을 합쳐서 무언가 예측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의 에이전트화가 저희는 앞으로 산업에 줘야 하는 시사점이고, 저희 LG전자도 아마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시도 있지만 CES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세션이라고 해서 학술대회 비슷하게 이제 발표하고 듣고 하는 행사가 많은데, 제가 전시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피지컬 AI들이 주된 주제였다면 세션들에서는 에이전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각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이제 힘을 합칠 수 있을까,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토론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거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AI들이 서로 연동해가지고 사람이 명령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인데, 아마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한 AI의 고도화가 내년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먼 인더 루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 업무가 돌아가는 그 루프 속에 배제된다 그럴까요? 소외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휴먼 인더 루프 개념은 이제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개입을 해서 통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CES 역사 쭉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도 주제가 Intelligent of Things더라고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가 그냥 연결이 아니고 각 things들이, 사물들이 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제 하는 개념이 CES에서 제안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라는 말이 한국말로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지적 피로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날 위해서 뭘 해주고 있다라는 걸 내가 모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얘가 알아서 해주게 해야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고 동반자로서 가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전트라는 말이 지금 AI 쪽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동반자이자 대리인이자 나의 그냥 구성원이자 컴패니언이자 친구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든 역할론을 다 함축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전트의 발달이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주겠느냐, 이게 질문이셨는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난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얘기했던 제로 클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구매하든지 정보를 얻든지 하면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마우스들을 계속 클릭해야, 클릭이라는 건 명령의 의미도 있고 또 선택의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지금도 쇼핑 행태를 보면요, 예전에는 내가 뭘 사야지, 그것도 어떤 대안이 있지, 어떤 제품이 있지, 얼마지, 이걸 계속 클릭해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걸 깔때기라고 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쭉 있었는데, 요즘은 그동안 내가 올렸던 포스팅이나 구매했던 이력을 판단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먼저 제안을 줍니다. 살래 말래. 이 좋아 보이는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번, 20번의 클릭이 이제 거의 한 번으로 끝난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작동하면서 소비자들이 누를 수 있는 클릭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클릭이 수고와 번거로움을 의미하기는 해요. 이제 이런 노력들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클릭은 주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AI가 대체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수동적이 되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양면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인간의 지능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지능을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하면 떨어지지만, 인공지능하고 같이 더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사실 미디어 업계도 제로 클릭이 굉장히 그죠. 위기 요인입니다. 예.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에서 이 클릭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직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자분들 만나면 늘 입에 다는 단어가 클릭수거든요. 포털에서 어떻게 하면 클릭수를, 뭐 어떤 기자님은 뭐 항상 100만 클릭을 자랑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로 클릭이 된다 그러면 언론이나 기자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뭐지? 뭐 그런 딜레마가 생기겠네요. 이쪽에서 새로 생긴 단어가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 예. 그전에는 SEO라고 예, Search Engine. 이제 인공지능 최적화, 인공지능에 우리 기사가 걸릴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네.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마케팅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 무슨 작은 병원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친절하면서 뭐 저렴하면서 치과는 어딜까 뭐 이런 게 이제 검색해 나가거든요. 그 설치 엔진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병원이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돈도 내고 이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요새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요. 예전에는 소비자한테 마케팅을 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마케팅을 해야 하는 좀
그런 시대가 온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 에이전트가 이해하면서 결국은 쇼핑으로 연결이 될 텐데 거기에서 마케팅 중요하고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GEO가 굉장히 오래 이슈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로 클릭과 마무리.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임형 소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결정을 위임해버리는 제로 클릭에서 이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 위임형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인공지능한테 걸리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근데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영역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았고 무언가 인풋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맥락을 이미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락의 이어달리기라는 말을 저는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갑자기 기술로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맥락의 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집 안이든 오피스든 아니면 학교든 어딘가에서든 나의 맥락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읽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도처에 있는 멀티 에이전트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제 도처에 깔려 있게 되고 그 에이전트들이 나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맥락을 계속해서 파악해내고 있고 그 파악한 맥락을 가지고 필요할 때 예측해서 선 제안을 하는 이 순환고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위임형 소비가 오히려 적중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맥락 말씀하셨는데 2, 3일간 CES의 미디어데이와 세션들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저기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들 제일 대표적인 게 AI일 테고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가 컨텍스트란 말입니다. 맥락.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당신의 맥락을 이해한다. 운전을 예로 들면요. 지금도 일부 자동차들은 누구 키로 시동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트도 조절해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라디오도 틀어주고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내가 운전할 때도 아침에 출근이 늦었을 때 하고 아이들 뒤에 타고 놀러 갈 때 하고는 완전히 운전의 맥락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자동차가 같이 관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사용자를 구분하는 정도의 퍼스널라이제이션,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느냐를 이해해서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어쩌면 초맥락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맥락이라는 걸 어떻게 더 잘 캐치하느냐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간지능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데이터로 읽어내고 그 데이터로 읽어낸 3차원적인 공간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누가 잘 구축하느냐. 공간 컴퓨팅은 아마도 멀티 에이전트화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면 내년엔 좀 더 강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제 죽스를 이제 한번 타봤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뭐 타보니까 운전석이 없어요. 핸들이 안 보이는 승객 4명인데 마주보게 범퍼가 없어. 네. 앞뒤로 편리는 하겠는데 사고가 나면은 완충 장치가 없으니까 좀 그것도 생각이 나고 이제 앞으로는 그 SDV라는 네. Software Defined Vehicle 이게 이제 대세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공간 개념이 네.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고 있고 공간이 심리서 즉 이동 수단과 생활 공간인데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텐데 기업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율주행이나 SDV 얘기를 조금 하면 지금은 거의 90% 이상 사람이 운전하고 있고 극히 소수만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지만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자동차들이 자율로 움직인다. 그럼 저는 교통체증도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컨트롤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일단 돌아다니는 차량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사고의 위험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줄이지 않을까. 그거야말로 자동차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사고의 위험을 훨씬 더 오히려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범퍼를 없앤 디자인, 핸들이 없는 실내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동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거보다는 그 이동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더 쾌적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동안은 엔진이라든지 뭐 이동을 어떻게 빨리 하고 제로백이 얼마가 나오고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하지? 더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차를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꾸려는, 뭐 사실 조금 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만 해도 웨이모가 굉장히 독특한,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핸들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알아서 가는 이제 무인 자율 주행 차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탔을 때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귀신이 운전하는 것 같다,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핸들이 움직이네, 깜빡이를 넣네. 사실 그게 약간 불쾌한 골짜기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뭐 귀신이 운전하는 것처럼 가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예 운전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지적 피로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소비자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서포트하고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해주지만 불편한 건 내가 다 빠져줄게. 너가 나를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 숨어줄게. 어떻게 하면 숨을 것이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형태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부 인테리어도 다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좋은 거, 불쾌한 거, 거북한 거, 싫은 건 다 걷어내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즐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 공간에서 얼마든지 너의 개인 공간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가전회사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집 안에서 해야 하는 가사노동은 우리가 다 해줄게. 예를 들면 빨래 개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줄게.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생겨난 그 시간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 약간 이런 거죠. 결국은 저희가 제로 레이버 홈이라는 지향점을 들고 나왔는데, 제로 레이버 홈을 만들어내고 나면 너는 퀄리티 타임을 더 갖게 될 거야.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고객들에게, 우리는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뭘 걷어내고 고객들한테 뭘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CES를 현대차 초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CES 참여한 현대차 임직원 여러분께 이번 CES가 현대차에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을 거의 2시간 동안 드렸는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지금 해주신 포인트인데, 어떤 기능을 더 할까도 되게 중요해졌지만 뭘 빼낼까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편한 것, 그 불편한 골짜기, 언캐니 밸리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빼내주는 것. 그 사실 진짜로 그렇죠. 혼자서 막 움직이는 핸들을 보고 있으면 저게 잘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놀이동산에 가서 궤도에 열차 타고 움직일 때 사람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의 인지적 불안을 낮추고 좀 불필요한 노동을 없애주고,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자꾸 발달하면 없애야 될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이제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에게는 어떤 물성을 추구하는 본능은 남아있거든요. 요새 일부 전기차들 보면 거의 물성 버튼 없이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조작을 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사람이 주시를 하는 한, 개의를 하는 한 역시 물성 버튼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스마트폰도 보면 한때 물성 버튼들을 쫙 없애다가 다시 요새 이제 필수한 물성 버튼들은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더하기와 빼기 사이에 어떤 최적점을 찾아내느냐, 그 디자인에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전혀 우리가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UX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안에서 할 게 이제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또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 경쟁이 네, 그렇죠. 그리고 안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물이 또 연결이 돼서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에이전틱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를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일자리 이슈가 생기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일자리 이슈는 좀 장기적인 시각과 단기적인 시각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 컴퓨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굉장한 공포가 있었어요. 비슷했습니다. 일자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타자수라든지 필경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직업이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자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워드나 아래 한글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쓰는 분들에 의해서 대체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생각하면 과연 디지털과 컴퓨터가 나오기 전보다 후에 일자리가 줄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었고 새로운 이제 일자리가 생긴 건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없는 대안들이니까 없어지는 일자리들만 보이고 앞으로 새로 생겨날 일자리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 하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면서 좋은 일자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제 하는 게 제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특히 AI 같이 급속도로 빨리 발전하는 시기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줄어들고 가장 피해보는 일자리는 어디냐면 저는 주니어들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근데 왜냐하면 AI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어떤 수단일 뿐이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시니어들이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주니어 10명 데리고 할 일을 시니어 혼자서 그냥 AI랑 같이 하면 이 주니어 10명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기적 시각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니어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주니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시니어가 되어가는 것인데 지금 당장 비용을 아끼겠다고 이 주니어들을 배제시켜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공백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무슨 어퍼머티브 액션 이런 거 보면 좀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AI 시대에 있어야 할 제일 중요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이 주니어들을 어떻게 직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같이 해당 업무의 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AI 시대에 제일 먼저 배려해야 될 계층이 우리 사회에 갓 발을 들이는 초년생들, 이 친구들이 좀 더 많은 직무 경험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는 또 조금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단기적인 과제다. 요 골짜기를 잘 넘기면 우리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워낙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제 조직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10년 정도 전에는 DX 열풍이 엄청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데이터 전문가들을 굉장히 필요로 했고 조직도 다 DX 조직화 되어 가고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뭐가 중요해? 그걸로 어떤 고객 경험을 줄 거야. 그래서 CX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커스텀 익스피리언스 CX 시대로 또 갑자기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X 전문가들을 막 찾던 조직이 이제 CX 전문가들을 막 찾게 됐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AX 결국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AI 인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럴 때마다 기업들이 DX 전문가들 다니다가 다 내보내고 CX 전문가들 들어오고 다 내보내고 AX 전문가들 다 들어오고 이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인 거고 기존에는 내가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고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업무에 이걸 도입해야 하고 이걸 활용해야 하고 내 전공 분야에서 얘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증폭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테마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하게 됐어요. 그 말은 점점 융합형 인간이 되어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뭐 크로스 펑셔널이니 뭐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거는 이때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점점 진화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오히려 우리를 나이브하게 만들고 뭐 지능이 더 안 좋게 만들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이디어가 없는데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이고 스페셜리스트이자 제너럴리스트인 그 중간에 어떤 지점? 그러한 일자리의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니어들의 어떤 일자리 장벽이 이제 계속 개인의 대응은 그 개인들이 처하고 있는 몇 가지 맥락에 따라서 얘기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새 보면 그런 데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AI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 특히 이제 요새 툴벨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옛날에 블루칼라 노동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블루칼라 노동이 AI에 대체될 일이 적기 때문에 요새 뭐 그런 직업이 인기다.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은 당분간 AI 대체 가능성이 없으니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AI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에이전트 얘기도 많이 하고 AI가 생산성이 높다고 했지만 아까 휴먼 인더 루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는 그 명령어를 주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를 주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역량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인공지능한테 이거 좀 해줘 이런다 그래서 탁월한 성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의 딜레마가 있어요. 자기 도메인에 대한 역량이 높은 분들은 시니어들이 많고 이분들은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인공지능 잘 쓰는 사람들은 주니어가 많은데 이분들은 자기 도메인에 대한 지식,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걸 뭐 양손잡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파이라고 해서 옛날에 T자형 인재라고 그랬는데 인공지능과 자기 전문 지식 그래서 파이자형 인재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뭐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결국 본인이 어느 역량이 지금 부족한가 그렇다면 자기가 그 부족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AI 시대라고 해서 AI 프롬프트만 되게 잘 주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산업에 자기 도메인에 관한 그런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또 이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은 AI 활용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는 당분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뭐 기자님 계시니까 기자를 얘기 들으면 옛날 아날로그로 기사 되게 잘 쓰던 분들이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요. 더 빨리 쓸 수 있고. 근데 취재도 잘 못하고 기사를 못 쓰는 분이 인공지능한테 기사 좀 써줘 이런다 그래서 좋은 기사가 탁탁 나오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기사를 굉장히 잘 쓰는 시니어 기자가 사실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몰라. 인공지능한테 제대로 프롬프트를 주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씌워주면 훨씬 생산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신입 기자가 인공지능은 잘 다루는데 취재도 별로 안 해봤고 기사도 많이 안 써봐서 이쪽 역량이 딸리면 이분은 일단 그 역량부터 키워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량 간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개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AX 조직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DX, CX하고 크게 다른 뭐가 있나요? 그게? 사실 AX 조직은 트렌드 코리아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AX 조직은 조직을 극도로 플랫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원님들이 옛날에는 통제, 조정, 지휘, 감독, 동기부여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 리더십에 다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요새 임원님들 보면요. 그냥 실무를 하세요. 하는 일만 보면 부장님 같기도 하고. 근데 왜 그게 가능해졌냐면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번거롭게 뭐 이거 해줘 부탁하고 조정하고 뭐 이러느니 그냥 내가 인공지능 딱 차고 앉아가지고 일하면 그냥 아주 간명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요새 슬랙이라든지 이렇게 업무 조정 툴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이에 결제할 때는 이제 위로 갈수록 정보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임원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신입사원도 슬랙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거기 뭐 조정하고 이럴 필요성은 뚝 떨어졌고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과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면 실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원도 요새 실무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계 보니까 젠슨왕한테 직접 보고하는 직원의 수가 55명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회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분은 글쎄요 한 5손가락 직보할 수 있는 분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하이어라키가 강하고 결제 칸 다 받아가지고 의견들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바로 회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게 가능해졌다. 이게 AX 조직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AX 조직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나 엑셀 쓰던 일을 인공지능 써서 해결하면 시간이
효율이 좋아진다 이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 여기 뒤에 조직자가 붙은 이유는 그렇게 해갖고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짜로 시간이 많이 드는 걸 생각해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 결제 라인 타고 올라가서 결제받아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의 시간, 이게 훨씬 더 병목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없애줘야 이 AI의 활용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부회장님들 직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회장님들이 회장님들을 굉장히 잘 보좌하는 탄탄한 부회장직이 이제 그룹마다 뭐 한 4-5분씩 계셨는데 요새는 거의 부회장직이 1명, 2명 거의 없어요. 회장님들이 바로 이제 업무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AX 조직에 가까워지는 저는 본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플랫한 조직, 의사결정을 실무자가 바로 내릴 수 있는 조직, 그런 조직들이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죠. 사실 AX 조직의 방점은 AX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조직자에 찍혀 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조직은 그대로, 그 조직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야, AI 좀 활용해봐. 뭐 사람 데려다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AX 조직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첨언을 조금만 드리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한데 그게 가능해진 게 AX 조직의 특징이 투명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흐름을 누구나 다 똑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어디 강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 흐름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공을 해서 보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 가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건 너무나 투명하게 강물 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가 다 보이는 AX 조직에서의 그 이제 일하는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실무자도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왜냐면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X의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투명성이 아닐까라는 그거 아주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정말 동감하는 게 옛날에 그런 투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회장님하고 신복인 CFO님하고 여기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고 나머지들은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시키니까 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요새 스타트업들 보면 타운홀 미팅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저런 얘기를 막내 직원한테 해도 돼 할 만큼 지금 우리 회사가 재정적으로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유치 중이다. 이런 설명 계속 하고요. 그 대표님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 조정 툴이나 정보들이 흘러 넘치면서 이제 막내 직원도 우리 회사 사정이 어떤지 다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정보의 비대칭이 옛날에 비해서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에 옛날과 같은 관행 또는 개서제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언어 도단인 그런 시절이 돼가고 있는 거죠. 투명성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그러네요. 아주 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네, 제 마지막 말씀은 CS 사실은 60년 된 행사고요.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 세계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자기의 기술을 뽐내고 그랬다는데 요새 뭐 CX가 좀 예전 같지는 않다. 뭐 참여하지 않는 기업도 많아지고 뭐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현장에 와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의 제시가 아니라 내일, 모레의 미래에 대한 기술과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는 이런 현장을 같이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트렌드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잘 녹여내서 2027년 트렌드를 전망하는데 큰 도움을 좀 삼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적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LG전자라는 전시자로서도 왔고 트렌드를 함께 이제 연구하는 트렌드 연구자로서도 왔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놓고 봤었을 때 CES가 10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그때는 정말 눈에 담아갈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하고 이렇게 호흡으로 받아가는 게 더 많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인비저블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같은 거겠죠. 각 기업들이 이 AI의 공격 속에서 인간이 정말 이것을 더 잘 해내기 위한 약간 인간의 자정작용 그리고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약간 그 속에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비전을 보고 제시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의 장 그런 거라서 뭔가 눈에 담기보다는 다 돌고 나서 눈을 감고 하고 이제 좀 느껴보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가는 그렇죠. 시대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매경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